자, 안양예고 우리 수행평가 질문 만들기 있다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찍어서 올릴 테니까 들으면서 학교 가고 들으면서 자. 지금은 5월 16일 오후 11시 한 20분 정도 됐습니다. 이거 내가 정리하고 질문을 만드는 건 아니라 가지고 약간 말이 좀 중구난방일 수 있어요. 지금 졸라 피곤해가지고 그냥 정리 좀 하면서 일단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서 좀 보세요. 일단은 복숭아 나무 곁으로인데 질문을 만들으라고 하는데 일단은 한 두세 개 정도씩 내가 만들면서 넘어갈 거야. 일단 질문은 네 가지 관점에서 이제 만들 거예요. 작가, 그리고 시대, 그리고 독자, 그리고 이제 작품, 이렇게 네 가지 관점에서 질문을 만들려고 할 건데 하나당 두 개, 세 개 정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작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작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나희덕에 관련된 질문을 만들면 되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나희덕은 자연과 생명을 탐구하는 서정적인 작품을 썼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시집으로는 뿌리에게 어두워진다는 건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이 있는데 그럼 이 시집 안에 있는 작품들은 자연과 생명의 원리를 탐구하는 서정적인 작품인가? 라는 질문을 일단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교과서를 이용해서 이제 봐야 되니까 작가 소개라고 이제 PPT가 있는데 나희덕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이제 바로 제가 지금 컴퓨터 앞에 있기 때문에 보면 아이고 PPT가 있으면 이제 보여주면 좋은데 나한테 그건 없네요. 어쨌든 작가에 관련돼서 보면 나희덕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얘기할 만한 게 있을까요? 그런 거겠죠. 대부분 비슷할 것 같은데 작가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 작가의 다른 시에서도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타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작가의 삶이나 작가의 생애를 들어가서 보면 나희덕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이제 학교 교사였거든요. 학교 교사고 그리고 약간 시골 사람이에요. 논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시골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자연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또는 이제 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시를 혹시 쓸 수 있는 건가요? 약간 이런 느낌의 말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저는 지나가다 나이도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 정도까지가 작가인 거고 그리고 이제 작품에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하기가 좋아요. 작품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여러분들 일단 내신 교재를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내신 교재에 있는 여기 파란색 글씨들을 보고 얘기를 해주면 되니까 일단 무조건 시니까 이 작품의 운율 형성 요소는 뭘까요? 운율 형성 요소야 여기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이제 이런 말들을 이제 반복을 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요. 이렇게 입니다. 경어체를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 이거 뜻이 뭘까요? 수천 빛깔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얻은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있죠. 도치법 이게 마지막에 도치법인데 도치법을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강조하는 효과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질문들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독자 쪽으로 질문을 만들어 보면 뻔한 거겠죠. 나도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 라는 식으로 나도 예전에 타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거나 거기에 관련돼서 보람을 느낀 적이 있는가에 관련돼서 질문을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대? 시대도 보면 어쨌든 복숭아 나무 곁으로 창작 시기가 혹시 있나요?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의 창작 시기가 있나? 내가 한번 볼게요. 혹시 그 창작 시기가 있는가? 뭐 딱히 검색해 보니까 뭐 이거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가 어쨌든 뭐 현대에 만들어진 거니까요. 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작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가 어떤 타인을 이제 관찰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뭐 피상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 진심으로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 산업화 사회의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는 식으로 접근해서 질문을 하나 더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랜만에 야 이거 1학기 때 1학년 때 건데 오랜만에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또 이제 백석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에 흰 바람벽이 있어. 자, 뭐 백석 이야기는 사실은 뭐 할만한 이야기가 많죠. 백석은 일단 원래 이름은 이제 백기행이고요. 그 이제 원래 이제 평안도 정주 사람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래서 평안도를 이제 어쨌든 기본으로 하고 여기선 이제 막 오산 쪽으로 이제 내려와서 살기도 하고 이제 왔다 갔다 막 엄청 이제 돌아다니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백석의 시에는 그런 향토적인 시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이 시에서 향토적인 시어는 뭐라 같은 게 있을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느, 뭐 개포가, 뭐 이런 말들, 뭐 지압이는 아니고 이즈마케야, 뭐 이런 여기 이제 개포라고 해서 평안도 방언이라고 이제 아예 써 있죠. 뭐 이제 앞대라는 말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어떤 말들을 좀 썼는가 또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이제 보면 뭐 백석의 시는 그럼 백석이 왜 그런 향토적인 시어들을 좀 많이 썼는가 어쨌든 간에 뭐 일제강점기 때 계속 평안도에만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해가지고 이게 백석은 평안도 사투리뿐이 아니라 지방에는 그런 이 고어들을 일부러 골라서 되게 많이 썼단 말이야.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말의 아름다움을 계속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저항이겠죠. 그래서 이제 많이 쓴 것 같다. 그럼 또 백석의 시들은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시에서 이제 뭐 남신우주 농박시몽망이라는 게 있는데 백석의 시는 이렇게 쓸쓸한 정서가 기본인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되게 쓸쓸한 거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또 이제 시 내용적으로 봤었을 때 이 작품은 이제 자아를 성찰하는 시잖아. 그럼 이제 뭐 자아를 성찰하려면 자아 성찰의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작품의 성찰의 매개체가 뭘까 뭐 이런 거 있죠. 흰 바람벽이다. 그러면 자아 성찰을 이 사람은 이제 완성을 했는가라고 보면 뭐 어쨌든 마지막에 봤었을 때는 이제 운명을 순응하고 운명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아 성찰을 완성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작품은 사실 할 얘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뭐 이건 독자로 바라보면 뭐 뻔하죠. 나는 자아 성찰을 한 적이 있는가? 나는 자아 성찰을 뭐 어때 했는가? 내가 자아 성찰했을 때 자아 성찰의 매개체는 어떤 것이었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뭐 그냥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일제강점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고어를 살리기 위해서 사투리를 많이 썼고 그리고 쓸쓸한 정서라는 게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유랑의 이미지, 좀 가난한 이미지들이 있어가지고 일제강점기의 그런 쓸쓸함 그리고 엄마를 또 그리워하잖아. 일제강점기에는 가족 해체 현상이 있었잖아.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일제 뭐 어머 막 독립운동하고 막 일본 탄압을 하니까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시대적 배경도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백석이 그 나중에는 그 이게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에서 살다가 이제 죽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오래 돌아가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거예요. 90년도 정도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어쨌든 흰 바람벽이 있어 라는 작품. 그 다음에는 산도와 한참 넘겨야 되지 않나요? 산도 어디 있니? 산도와
산도와 여기 있네요. 자, 산도와. 자, 산도와는 일단 어쨌든 박목월 이 작품을 쓴 건데 뭐 여기 보면 박목월은 향토적이고 서정적인 시어를 썼다. 근데 이제 여기 막 청록파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리고 시 자체가 되게 특이하단 말이야. 그래서 박목월의 다른 시에도 이런 류의 그런 도교적인 이미지나 관조적인 이미지가 잘 드러나 있는가? 뭐 또는 뭐 박목월의 작품에도 뭐 우리가 이런 향토적이고 서정적이고 또는 여기 뭐 같이 있잖아. 뭐 조지훈과 박두진이라고 돼 있으니까 조지훈이나 박두진도 뭐 이런 향토적이나 뭐 그런 자연이나 도교적인 이미지의 시가 있는가라는 걸 또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재밌는 거는 뭐 그리고 이제 뭐 답을 줘야 되는 건가? 박목월의 모든 작품이 이렇진 않아요. 이렇진 않은데 자연에 관련된 청록파이기 때문에 자연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기는 하죠. 그리고 이런 거 좀 재밌지 않나요? 정지용의 추천이라 그러는데 정지용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근데 뭐 옛날 문인들은 다 한 달에 걸리면 한 달에 알고 막 그랬어요. 뭐 그래가지고 제대로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랑 사돈도 맺고 막 그러거든. 왜냐면 이제 지식인이라는 게 옛날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시를 쓰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자 그럼 산도와 여기는 뭐 시인이고 이제 뭐 시대적 배경을 넣어보면 그럼 일제강점기잖아요 이게. 일제강점기에 썼는데 왜 이런 류의 시를 썼는가 또 생각을 해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되게 다양한 시들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뭐 저항하는 시도 있고 근데 이거는 어쨌든 곧 되게 이게 전통적인 느낌인 거잖아. 전통적인 걸 받아들여서 계승한 시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런 시겠지. 그래서 뭐 시대를 넣어서 일제강점기 이 시를 쓴 이유에 대해서 왜 전혀 그런 독립의 의지 같은 게 이제 있지 않는가? 그럼 전통을 개성하려고 하는 거니까 시라는 게 굳이 뭐 시대를 반영할 필요는 없잖아요.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작품적으로 들어가서 봤었을 때는 뭐 어쨌든 이런 파란색 글씨들이 있잖아. 그래서 이거 뭐 구강산의 상징적 의미는 무엇인가? 또는 뭐 좀 재밌게 가려면은 뭐 왜 굳이 강이 9개인가? 근데 이런 건 뭐 답이 없으니까. 보라색은 왜 신비로운 분위기를 주는가? 근데 이거는 뭐 답을 줄 수가 있는 게 보라색이라는 게 이제 서양권에서는 불길한 이미지를 보통 줘요. 근데 이제 동양권에서는 신비한 이미지인데 예로부터 뭐 우리 고전 동화 같은 거 읽어보면 뭐 신선이 나오면 보라색 구름이 이렇게 막 나와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봤었을 땐 도교적 이미지가 갖고 있는 건 색깔인 거야 보라색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제 신명스러운 색깔이기도 하고 무당의 의상 보면 보라색깔 들어가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좀 얘기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독자 뭐 이런 시를 이제 별로 잘 보기가 어렵잖아. 그리고 이제 되게 절제가 또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시를 봤었을 때 나의 느낌 그러니까 어쨌든 갈등이나 어떤 뭐 고난이나 시련이 있는 게 아닌 그런 굉장히 관조적인 시를 봤었을 때 본인들의 느낌을 좀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이 시에서 뭐 좋았다. 난 이 시가 좀 별로였다. 굳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쨌든 이건 되게 자유로운 거니까. 그리고 그래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흥보가. 자, 흥보가죠. 흥보가는 일단 작가가 없으니까 작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작가는 없고 뭐 시대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사실 시대적으로는 얘기할 게 많죠. 우리가 평민이 양반을 비판하고 풍자하잖아. 이게 가능한 건가? 라는 것부터 좀 얘기하면 좀 재밌을 것 같죠. 일단 물론 조선 후기에 양반의 위상이 많이 떨어지긴 했으나 평민 양반을 직접적으로 비판한다는 건 그때 이때 당시에도 좀 어려운 일이었는데 양반 입장에선 일부러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은 이걸 풀어줘서 서민들의 어쨌든 그러니까 너네가 예를 들어 뭐 너무 빡빡하게 만들면 오히려 평민들이 반항하거나 저항하거나 뭐 폭동을 일으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여유를 둔 거지. 해소할 수 있는 구멍을 둔 거야. 그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런 거. 물론 조선 후기에 양반의 권위가 많이 좀 내려가고 그런 빈부격차가 많이 생기고 이런 얘기들 여기저기 부분에서 많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전통적인 걸 계승했었을 때 주제적으로는 뭐 형제간의 우애 얘기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독자의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이게 고전인데 현대에서 이게 가치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쪽으로 얘기할 수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뭐 이런 거 되죠. 우리도 지금 어쨌든 빈부격차가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어쨌든 간에 그런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은 좀 뭐 삼성 이건희처럼 부자 아니잖아. 물질 만능주의이기도 하고 지금도 가난한 사람이 돈을 번다는 거에 관련된 쾌감
카타르시스를 지금도 맛볼 수 있다라는 거고, 형제간의 우애는 뭐 예나 지금이나 어쨌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권선징악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이제 많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쪽으로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시대적으로 보고 독자적으로 보면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요거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뭐 노래를 했을 때 긴장감이 들고 그 다음에 대사를 했을 때 이완감이 생기는, 여기서 긴장감, 시적 긴장감이라는 건 이제 텐션이라 그랬잖아. 뭐 요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런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좀 짚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안일이의 특징은 무엇인가, 진양조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런 거 학습할 때 있는 말들, 그러니까 작품 내용은 거의 다 학습할 때 있는 말들로 질문을 만들어서 쓰면 돼. 자, 그리고 소설가 구보시의 일이 뭐 이고, 네. 일단은 박태원. 그러니까 박태원은 작가로 보면 이게 구인의 소설이거든요. 이름 존나 멋있죠. 어쨌든 간에, 아니 박태원이 그 사진을 보면 되게 웃기게 생겼는데 머리 스타일이 진짜 웃겨. 뭐 어쨌든 간에 뭐 박태원은 이런 류의 소설만 썼는가를 일단 생각을 해보고, 근데 박태원이 이제 쓴 대표적인 작품이 천변풍경하고 그리고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거든. 그래서 뭐 이런 류의 소설 위주로 썼어요. 근데 다 의식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리고 뭐 이건 배경으로 집어넣으면 이때 당시 모더니즘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때 당시 1930년대에 유행하던 소설의 장르가 모더니즘인데 어떤 류의 것들이 있었는가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더니즘도 있었고, 뭐 이미즘도 있었고, 뭐 퇴폐적인 낭만주의도 있었고, 뭐 시대적인 특징들이 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모더니즘을 선택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모더니즘이라는 건 1930년대 미국에서 유행하던 소설의 풍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미국이 이 영화가 또 많이 이제 그때 또 많이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몽타주 기법,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장면만 제시하는 카메라 아이 기법, 마치 카메라가 사람을 따라가듯 하게 쓰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문학이라는 것이 단순히 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러 영역에 영향을 주고받았구나라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질문으로 만들면 돼. 뭐 이때 당시 배경에서는 뭐 이렇다는데 영화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또는 뭐 모더니즘이 무엇인가, 박태원은 이런 소설만 썼는가, 또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3대, 우리나라에 3대 구보가 있어. 그래서 다른 배경 집어넣어보면 뭐 다른 구보는 뭐 어떤 게 있을까, 뭐 또 있고, 독자로 들어가면 그럼 내가 이제 우리나라 4대 구보가 돼서 서울을 쓴다면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가 라는 것도 될 것 같고, 작품으로 들어가 보면 뭐 그런 거 있지. 의식의 기법을 썼는데 의식의 기법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장점이라는 거는 의식을 솔직하게 이제 뭐 서술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장점일 것 같고, 또 의식의 흐름이 사실 무의식을 좀 표현하려는 그런 의도가 되게 다분하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이 좀 잘 드러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식의 흐름을 쓰면 현대인의 무의식이. 뭐 단점은 갈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갈등과 사건이 많지 않아서 뭐 이야기의 그런 순서를 파악하기도 좀 어렵고 임팩트가 좀 떨어지죠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걸 질문 답변으로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적당하게 좀 질문과 답변을 좀 만들어 봐요. 이런 거, 원점 회귀형 여로운 소설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거든. 근데 우리가 여로형 소설을 쓰면 중간에 어떤 깨달음이 있어요. 로드무비라 그래가지고, 그럼 여기서 얻는 깨달음은 무엇인가? 깨달음은 이제 황금강 시대나 뭐 물질만주의나 서울의 세태를 이제 구경을 하는 거죠. 쫄을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뭐 즐거운 편지, 뭐 당연히 뭐 나왔으니까 황동규는 뭐 이런 세련되고 사랑에 관련된 시를 많이 썼는가, 작가에 관련돼서 뭐 이런 얘기 하나 뭐 질문을 만들어 보면 될 것 같고요. 황동규 시가 이런 느낌이 나오는 시들이 조금 많아요. 그리고 뭐 작품으로 들어가 보면은 뭐 당연히 반어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근데 뭐 즐거운 편지는 반어로 볼 수 있고 역설로도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반어로 봤을 때는 어떤 건가, 역설로 봤을 때 어떤 건가, 작품에 관련된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효과 얘기하면 되겠지. 반어의 효과나 뭐 역설의 효과 같은 거 좀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독자로 봤었을 때는 경험 떠올리면 되겠죠. 특히나 이제 기다리는 경험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런 기다리는 경험이 있다고 하면 독자 입장에선 기다리는 경험 갖고 오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질문 만드는 게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뭐 요 정도? 지금 얘기한 것들을 3인곡 해야 되는구나. 3인곡은 내가 여기 안 실어놓은 것 같은데, 3인곡은 네이버에 쳐서 보자. 3인곡 3인곡 역시 노래가 있네. 3인곡 원문 해석? 그래 뭐 이렇게 뭐 3인곡인데 뭐 굳이 뭐 일단 내용은 지도서에 있는 거 일단 보고 만들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정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 근데 정철은 네이버에 쳐도 엄청 많이 나와. 이 사람이 이제 유배를 간 이유는 무엇인가 해서부터 해가지고 뭐 정철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유배는 이제 진짜 뇌물 먹어서 간 거니까 왜 굳이 여자로 사용을 하는가. 여자로 쓰면 그 공감의 깊이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로 하면, 그러니까 이제 양반과 뭐 임금과 신하의 관계로 하면은 이걸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여자와 남자로 하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지겠지. 이걸 충신연주지사라고 하거든. 그래서 공감의 깊이를 좀 더해주려고 했다. 수업 시간 다 배운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정철은 그래서 이걸 쓴다면 어떻게 되었는가 또 보면 좋을 것 같아. 3인곡 써서는 뭐 변함은 없고, 송민곡 쓴 다음에 유배지에서 풀려났죠. 정도 얘기하면 되고, 작품은 뭐 마찬가지로 학습 활동에 있는 내용을 좀 얘기하면 되고, 송민곡은 송민곡 독자 입장적으로 이제 봤었을 때는 이런 경험이 있나, 근데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남녀간의 사랑 쪽으로 풀어서 만약에 내가 만약에 양반이었다고 하면 이때 당시에 이런 식으로 시를 쓸 수 있었을까? 라는 또 생각을 해봐도 되고, 또는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 해봐도 되고, 또 시대를 넣어보면 뭐 이런 거죠. 뭐 유배라는 게 언제 끝나는가? 이거 좀 별론데, 충성이라는 게 그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는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봐도 될 거고, 되게 중요한 덕목이었죠. 유교 사회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신하가 임금에게 이거 되게 솔직하게 쓴 건데, 우리가 이제 드라마에서 보는 걸 보면은 이제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관계처럼 보이는데, 생각보다 되게 솔직하게 썼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솔직한 감정을 전달해도 되는가? 생각보다 근데 이렇게 좀 솔직한 감정을 전달했었어요. 어쨌든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대적 배경을 조금 넣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요 정도까지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궁금하면 뭐 댓글을 달거나 따로 문자를 하거나 학원에 와서 물어봐 임마. 그래서 요 정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